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중일 3국이 미세먼지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공동연구협력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실무 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 성공이 올해 최고 연구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소행성 충돌 증거 확인부터 포커로 인간을 꺾은 인공지능 등이 올해 과학계를 뒤흔든 연구 성과에 꼽혔습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내년도 주목할 만한 과학계의 신년 계획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 유럽이 잇따라 화성 탐사에 도전하고 올해 과학계 가장 큰 성과로 꼽혔던 블랙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결과도 나올 예정인데요.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로봇 산업의 기원으로 불리는 오토마타는 기계장치로만 움직이는 조형물입니다. 그럼 오토마타는 어떤 과학적 원리를 통해 움직이고 미래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이승항 오산대학교 스마트 IT과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중일 3국이 미세먼지와 전염병, 지진 등에 대한 과학기술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과기부 장관은 서울에서 과학기술 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3국은 공동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공동연구협력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실무 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과학기술 장관 회의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와 해양 오염, 전염병 등 동북아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간 회의체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지 7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1년 석 달 만에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으로 갈등의 연속이던 한일 관계도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네, 비록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했지만 향후 갈등 해결 노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이 1년 석 달 만에 만났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반복한 겁니다. 다만 그동안 등을 돌려 앉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자주 만나 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화 자체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 간 만남에서뿐 아니라 향후 실무협의 채널도 급을 높이거나 빈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이 정상회담 직전 수출 규제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유예도 시간을 좀 더 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당장 종료 유예를 철회하는 대신 구체적인 시한을 두지 않되 조속한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시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일본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3월 말에는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키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본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비록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두 정상이 내보인 갈등 해결 의지가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립화 정책을 강화한 것이 올해 과학기술 이슈로 선정됐습니다. 또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첨단 재생의료법 국회 통과 등 바이오 신약 등 4건이 과학기술 이슈로 꼽혔습니다. 연구개발 성과 부문에서는 5G 최초 상용화와 세계 최초 초대질량 블랙홀 관측 성공 등 6건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과학계 이슈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3차례의 선정위원회 심의와 9천여 명의 과학기술인과 일반인 투표를 반영해 선정했습니다.
올 한 해 과학계를 놀라게 했던 최고의 연구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가 연구 성과 10개를 선정했는데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 성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묘사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론으로 그려낸 블랙홀이 영화에서 구현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인류는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여 명의 국제 공동 연구진이 세계 6개 대륙에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조합한 거대 망원경으로 촬영한 블랙홀은 빛나는 눈처럼 보입니다.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We now have visual evidence for a black hole. 5만 년 전 멸종한 현생 인류의 사촌, 데니소바인 13살 소녀의 모습입니다.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 화석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피부와 머리색 등을 복원해낸 겁니다. All remains from Denisovans that we have comprise of a pinky bone, a few teeth, and the lower jaw. Now it is the first time that we provide a detailed anatomical reconstruction showing us how these humans look like. 6,600만 년 전 지구 생물종의 76%를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도 올해의 연구 성과 2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4위는 생존율 90%를 달성한 에볼라 치료 신약 개발이, 5위는 기존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구글의 첫 양자 컴퓨터 칩 시커모 탄생이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진핵 생물의 진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아스가드 고생균 배양 성공이 6위, 나사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가 태양계 최외곽에서 촬영한 눈사람 모양의 소행성이 7위에 올랐습니다. 또 난치성 유전 질환인 낭포성 섬유종 치료제 개발과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충제에 대한 임상시험, 그리고 다인형 포커 게임에서 인간을 꺾은 인공지능의 개발도 올해 과학계를 뒤흔든 연구 성과에 꼽혔습니다. YTN 김윤두입니다. 중국이 14톤 무게의 물건을 정지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운반 로켓 창정 5호를 이번 달 안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발사를 앞둔 창정 5호가 지난 24일 하이난성의 원창 우주발사센터의 발사구역으로 옮겨졌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이번 창정 5호의 발사는 지난 2017년 7월 엔진 문제로 실패한 지 약 2년 반 만에 다시 시도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창정 5호는 25톤짜리 물체를 지구 저궤도에 보내거나 14톤 중량을 정지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중국 최대의 운반 로켓으로 발사에 성공할 경우 중국의 우주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을 명인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창의적인 기술과 남다른 열정을 보여준 농업인 5명이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6개 동에서 장미 등 꽃을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이곳의 비닐하우스는 한 개 동의 면적이 축구장 면적과 비슷한 국내 최대 규모. 높이도 16m로 일반 비닐하우스의 3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기온을 낮추기 위한 안개 분무 장치와 차광 커튼을 갖춰 더운 여름에도 꽃 생산이 가능합니다. 중학교 졸업에 불과한 농장주 김종아 씨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취득한 비닐하우스 관련 기술 특허만 6가지. 이에 힘입어 남들보다 장미 생산성을 3배나 높여 연간 8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중동 지역으로 비닐하우스 시설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은 그것보다는 크기보다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쿨링을 함으로써 계열이 뛰어나기 때문에 온실 안에 온도를 낮출 수 있고 다른 농가에 비해서 아주 큰 소득의 차이와 분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가는 웃자란 복숭아 가지를 잘라내 버리지 않고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복숭아 생산이 2배 늘었는데 이 기술을 다른 농가에도 보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식량과 채소, 축산 분야 등에서 모두 5명의 농민이 농업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 차별된 기술들을 후배 농가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배운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높여가지고 우리 농어 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기술로 성공한 농업 명인들이 다른 농업인들의 성공 의지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IPTV로 VOD 유료 콘텐츠를 보려면 평균 1분을 기다려야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9 유료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IPTV의 VOD 시작 시간은 평균 35초, 광고 시간은 26초로 나타났습니다. VOD 시작 시간은 유료 VOD를 구매한 시점부터 첫 화면이 나올 때까지 시간으로 로딩 화면과 검은색 대기 화면, 연령별 등급 안내 화면 등이 포함됩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이제 곧 2020년인데요. 혹시 두 분은 신년 계획 같은 거 세우셨나요? 저는 휴가 동안 좀 잘 먹어서 그런지 다시 열심히 운동하려고요. 저는 그 독서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보는 게 제 목표예요. 네. 저도 이제 올해 내년 계획을 세우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계는 벌써부터 과학계 신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2020년에 주목할 만한 연구 10개를 선정을 해서 내년 과학계를 미리 엿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0년의 과학 관전 포인트를 미리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어떤 것들이 주목할 만한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올해는 그 달 착륙 5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달의 해였다면은 내년에는 바로 화성 탐사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화성 탐사선 총 3개가 화성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먼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내년 7월에서 8월쯤에 드론을 탑재한 화성 탐사선 마스 2020 로버를 화성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무게가 1톤이 넘는 역대 최대 크기의 탐사선인 이 로버는요. 7개월에 걸쳐서 2021년 2월쯤에 화성에 착륙을 하고요. 이 화성의 암석 표본을 가지고 다시 지구로 돌아올 이 계획입니다. 네, 올해 화성으로 향하는 또 두 번째 탐사선은요. 중국의 허싱 1호인데요. 역시 7월에서 8월쯤에 내년에 화성에 출발을 해서 이제 이듬해 2월, 그러니까 2021년 2월에 화성에 도달을 할 예정이고요. 위성 궤도를 돌다가 4월경에 화성에 착륙을 할 예정입니다. 또 유럽 우주국 ESA도 이 로버인 엑소마스를 이 러시아 탐사선에 실어서 화성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듬해 3월경에 화성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성 탐사에 성공한 국가는 이제까지 8번이나 화성 착륙에 성공한 미국뿐이었는데요.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유럽과 중국이 미국을 이어서 화성 착륙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 유럽이 달 탐사를 넘어서 이제는 화성 탐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계획대로 탐사가 진행이 돼서 화성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내년에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내년에는 블랙홀과 관련한 연구도 주목할 만한데요. 네, 지난 4월에 블랙홀을 최초로 관측을 해서 이 과학계 가장 큰 성과로 꼽혔잖아요. 이 관측을 가능하게 했던 망원경이 6개 대륙에 있는 8개 전파 망원경을 조합한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었는데요. 이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 내년에는 우리 은하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 블랙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드디어요. 네, 은하수 중심부에는 태양의 400만 배 되는 거대한 블랙홀인 궁수자리 A라고 있는데요. 이 망원경이 사진이나 영상까지도 내보낼 수 있다고 과학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블랙홀 사진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내년엔 드디어 은하계의 중심부까지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또 어떤 건가요? 네, 내년에는 또 미국과 유럽이 입자물리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세른이 한화 약 27조 원을 들여서 현재 있는 거대 강입자 가속기보다 6배나 더 강력한 100km에 달하는 장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세른의 제안서가 5월에 회의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펀딩을 받기로 결정이 된다면은
이 2012년에 세른이 발견한 힉스라고 이 신의 입자에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소립자가 발견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미국에서는요, 미국 페르미 국립연구소에서 내년에 뮤온이라는 소립자에 관해서 실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뮤온이 자기장 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밝힐 거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서 새로운 소립자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12년에 힉스 입자가 발견됐을 때도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새로운 소립자가 발견된다는 거 그만큼 큰 일이잖아요. 이 세른이 또 큰 규모의 펀딩을 받을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연구가 내년에 주목할 만할까요? 네, 내년에는 또 인간이 만든 유전자를 이 지닌 효모가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과학자들이 현재 효모의 유전체를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살아있는 효모에 넣어주는 일명 합성효소 2.0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효모 염색체 모두 16개 가운데서 1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지난해에는 염색체 5개를 모두 합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 효모 염색체 16개 모두가 합성에 성공할 계획입니다. 이 합성 효모는요, 유전자에 따라서 바이오 연료나 또는 의약품까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학계에서 쓰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간이 원하는 물질을 만드는 그 효모를 만드는 실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과학은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기후변화가 큰 화두일 것 같은데요. 유엔의 산하기구인 유엔 환경계획이 내년 8월에 기후변화를 막을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국제해저관리기구가 이제까지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우려됐던 인간의 해저 탐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태계에는 두 소식 모두 반가운 소식일 듯한데요. 네, 가장 주목되는 것은요, 내년 11월에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총회입니다. 미국이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이미 밝혔는데 이날 공식적으로 탈퇴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미 대선은 이보다 하루 앞선 11월 3일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자기들이 당선되면은 파리 협약에 즉시 재가입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만큼 과학계는 미 대선을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레타 툰베르의 표정이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 전 세계 비난을 무릅쓰고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그대로 탈퇴할지는 대선 결과에 달려 있군요. 자, 또 이번에는 동물과 관련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을 이용해서 인공장기를 만드는 연구도 내년에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관지라고 불리는 휴마이스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요. 일본 연구팀은요, 쥐 배아에서 인간세포를 배양한 조직을 만들고 또 이를 다른 동물한테 이식하는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돼지 배아를 대상으로도 비슷한 실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인공장기가 개발될지 내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장기 이식의 수요는 정말 많은데 맞아요.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 연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으로 또 모기에 관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모기요? 네, 모기는 이 열대 지역에서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는 골칫거리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모기에 바이러스 번식을 억제하는 세균을 넣어서 이 바이러스 그 매개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 모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내년에 모기를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 야생에 풀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또한 말라리아 백신을 시험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같이 해충 매개 질병에서 큰 발전이 내년에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 여전히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질병을 좀 정복하는 날이 머지않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죠. 소재 분야에서는 내년에 어떤 점이 주목받을 만할까요? 네, 소재 분야에서도 2가지 정도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상온에서도 저항 없이 전기를 전달하는 물질, 이른바 초전도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초전도 물질은 아주 저온이나 아주 높은 압력에서만 초전도 성질을 나타냈었는데요. 상온 또는 그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 성질을 보이는 물질이 개발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에 관한 연구인데요.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저렴하고 또 생산하기가 쉬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내년에 또 출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값싼 무기물과 유기물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저온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에너지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과학계가 이 페로브스카이트 분야에서 앞서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발표될지 보는 재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그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차세대 배터리가 있는데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고체 전해질 배터리입니다. 예. 이것을 장착한 자동차도 내년에 등장할 전망인데요. 일본 도요타가 내년 7월에 도쿄올림픽에서 고체 전해질 배터리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첫 번째로 이 시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었는데 아, 그래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020년을 미리 보는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화성부터 신소재까지 내년에도 과학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악용한 금융권 공격이 실제로 일어날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사이버 보안 이슈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권이 화상통화와 목소리, 얼굴 등을 이용한 바이오 인증에 나서 딥페이크 공격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를 합성한 말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처럼 조작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지칭합니다. 실제로 올해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는 조작된 음성 메시지에 속아 2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고 보안원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폐암인데요. 네, 초기 폐암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폐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에 들어간 아버지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담 중인 양은희 씨. 자신의 직업이 간호사인데 정작 아버지 폐암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안타까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오시는 분인데 좀 늦게 발견이 됐어요. 좀 안타깝게. 예. 사망률 1위 폐암. 무엇보다 전이가 덜 된 초기에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게 의료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직접 펫CT 촬영을 여기서 한번 해봤었는데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영상을 판독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2cm 이하의 아주 작은 결절이라고 합니다. 5mm에서 2cm 사이의 폐 결절은 CT 판독이 어렵다 보니 가끔 폐암이 아니라고 오진을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조직 검사용 수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게 바로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조직 검사 이전에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더니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초기 폐암 진단 정확도는 7%, 비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정확도는 평균 13%가량 높아졌습니다. 매우 빠른 시간에 그리고 85% 이상의 정확도로 이 결절이 양성인지 아니면 악성인지를 진단해 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방법은 우선 당장은 초기 폐암 진단에 어려움을 겪던 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초기 적기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권위 있는 과학기술 논문 인용 세긴, 즉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유방 보형물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여성이 희귀암의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에 걸린 것으로 또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뒤 두 번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2013년 미국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가슴에 부종이 생겨 한 대학병원에서 병리 검사를 했는데 지난 24일 유방 보형물로 인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을 받고 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학 학회에 보고됐습니다. 최종 확진 후 추가 검사 결과 다른 부위로는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형물 제거 등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기름 없이 튀길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가 인기죠. 하지만 감자 같은 고탄수화물 재료를 조리할 때 재료를 적게 넣고 오래 가열하면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리법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냉동 감자를 넣고 200도씨로 가열합니다.
10분이 지나자 노르스름한 감자 튀김이 되고 다시 10여 분을 추가로 돌리니 점점 색이 진해집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건강에는 나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에어프라이어 10개 제품을 실험한 결과 각각 사용 설명서에 나온 최대 조리 시간과 최소 재료 양으로 냉동 감자를 200도씨 이상 가열하자 독성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1kg에 최대 1720마이크로그램 검출됐습니다. 유럽연합 기준으로 하면 3.4배가 넘고 국내 기준으로도 1.7배 넘습니다. 재료 양을 늘리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는 게 해롭다는 얘기입니다. 감자튀김은 이렇게 황금빛 노란색이 될 때까지 익히는 게 좋습니다. 더 익어서 갈색이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짙은 색으로 변한 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추정되는 물질로 생각되고 있고 신경 독소로 신경이 작용해가지고 감각 이상이라든지 저림, 앞 통증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업체들도 자체 조사를 했는데 사용 설명서대로 조리했을 때 10개 제품 가운데 4개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넘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나왔습니다. 국내 기준을 어긴 건 아니어도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량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리 조건과 주의 문구 표시를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정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고, 이번 조사 대상이 된 10개 업체는 독성 물질을 최소화하는 조리법을 추가로 연구해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서 등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요즘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가족 같은 반려견이지만 가끔은 알 수 없는 행동을 해서 주인을 당황하게 할 때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간단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풀며 지금껏 몰랐던 반려견의 마음을 헤아려 볼까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의 엉덩이 냄새를 맡는 것은 인사의 의미다. 정답은 O입니다. 개들이 서로의 엉덩이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악수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후각이 뛰어난 강아지는 서로의 엉덩이 냄새를 맡으며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하는데요. 영역 표시를 위한 기관인 항문낭이라는 부위에서 분비되는 강아지 고유의 냄새를 맡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겁니다. 다른 개가 자신의 냄새를 맡을 때 피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개들 사이에서 일종의 매너인 셈이죠. 강아지가 주인 양말을 숨기는 것은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X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의 양말을 숨기거나 물건을 물어뜯는 등의 행동은 놀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닌 분리불안해서 기인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럴 땐 외출 15분 전에 장난감을 주고 돌아와서 회수하는 방법 등으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외출 후에는 강아지와 잠깐이라도 산책을 한다거나 재미있게 놀아주면서 강아지가 혼자 있던 시간을 위로해주면 좋겠죠?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 시간이었습니다.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을 흐르는 내성천이 모래하천의 생태보고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토종 민물고기인 흰수마자와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4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입니다.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개체수와 분포 지역이 급감한 고유어종인데 이번에 7마리가 확인됐습니다. 모래하천의 대표적 깃대종인 노란 잔산 잠자리도 내성천 전 구간에서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고온 모래에서 노란 잔산 잠자리가 많이 발견되어 이들의 서식지로서 내성천이 아주 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달 한 마리가 모래밭을 헤집고 두리번거리다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국립생태원이 수달 배설물을 유전 분석한 결과 암컷 6마리, 수컷 5마리가 이곳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양이과 최상위 포식자인 삭도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 자라면 몸체만 1m나 되는데
개체수가 줄어 지금은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1년간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는 이 밖에도 흰 꼬리수리, 담비 등 멸종위기종만 14종이 확인됐습니다. 서식지의 안정성과 생태계 건강성이 확인된 셈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 지도를 만들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과 복원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인간의 몸짓이나 표정을 닮은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토마타인데요. 오토마타는 어떤 과학적 원리를 통해 움직이고 미래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움직이는 장난감 오토마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산대학교 스마트 IT과 이승항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도 가지고 나오셨지만 이 오토마타, 뻐꾸기 시계나 오르골과 같이 간단한 기계 장치로 움직이는 그런 조형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제가 바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예. 그 동영상을 몇 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걸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볼까요? 수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수영하는 동작이죠. 아, 저건 또 펜싱을 하는 거네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진짜 실제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2명이서 조작이 가능한 그런 그렇군요. 그럼 저렇게 좀 마치 인형극과 또 같아 보이는 이런 조형물들이 오토마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오토마타는 모든 기계적인 동작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 장치들은 오토마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칭하는 거군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간 예술적인 부분에서의 오토마타로 좀 국한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토마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정교해 보이고요. 섬세해 보입니다. 실제로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작 과정이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 오토마타는 우선 그 기계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기계 장치를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데요. 예. 그 오토마타가 그 어원이 그 오토마톤스라고 이 라틴어인가요? 아니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군요. 예, 그리스어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계 장치가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품들이 이제 원래대로 움직이는 것을 그 움직임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키네틱 아트 쪽에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움직이는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토마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정교하고 또 맞아요.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걸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예, 우선 만드는 과정은 그 이야기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캐릭터 부분하고 밑에 이제 메커니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캐릭터 부분을 만들 적에는 우선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예, 설계할 때 뭘 쓰시나요?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오토캐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가죠? 일단은 그 출력을 해서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출력을 해서 종이에다 붙이고요. 종이를 나무에 붙여서 이제 그 커팅을 하죠. 커팅을 하고 커팅을 하는 데는 그 기계톱이나 이런 종류의 장비들을 사용합니다. 뭐 스크롤소라든지 밴드소를 사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세세하게 제작을 하고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조립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구멍을 뚫고 일일이 뭐 관절들을 또 조립도 해주고 기계 장치도 그렇죠. 네, 들어갈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기계 장치들이 쓰이는지 궁금해요. 이제 일단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관절이잖아요. 그죠? 관절을 만들려면은 그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을 만들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로 이렇게 끼워 맞춤이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절 부분은 사실 이게 정확하게 그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각도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계산대로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크랭크나 뭐 기어와 같은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이 쓰일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선 그 작품을 좀 보면서 네, 함께 볼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룡인가요? 예, 티라노사우루스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요? 예. 일단 움직임을 한번 보시고요. 아, 네. 걸어가네요. 입도 막 다물어지고 벌어지고 그러네요. 꼬리까지 굉장히 예, 이게 그 기계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은 기어의 부분과 여기 이제 크랭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건 복합 원리로 되어 있고요. 기어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기어 요소는 그 회전하는 방향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힘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 요소들이 이제는 기어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중첩을 했을 적에 이 기어가 하나씩 주는 그 요소들을 이 캐릭터에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이 요소 하나 하나가 이쪽으로 이제 전달을 해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부품들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걸 보니까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신기해요. 교수님께서는 오토마타의 매력에 어떤 계기로 빠지게 되셨나요? 제가 그 16년 전에요. 그 일본 작가 오토마타 아키우니시타라는 작가의 책을 우연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한 부분을 작품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그 느낌이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 작품들을 이 사람이 벌써 다 만들어놨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만들었고요. 2017년도에 그 오산대학교에서 이 오토마타와 그 융합공학교육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으로 수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마타를 활용해서 대학 교수까지 직을 제안을 받으신 거네요. 융합공학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하신 어떻게 보면 취미로 시작하신 일이 이제 직업으로까지 연결이 된 건데 그만큼 열정을 그만큼 쏟으시고 또 흥미를 느끼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몇 년간 오토마토 작업을 하셨죠? 지금 약 한 16년 정도 16년인가요?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취미로 활동했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바빴죠. 바쁜 와중에도 그 부분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를 했고요. 그럼 16년간이나 이 오토마타로 작업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요? 작품은 그 인상적인 작품은 지금 오토마타 그 중에서 아프리카 코끼리 오토마타하고 지금 전국체전, 올해가 전국체전 100회였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체전 이제 39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작품을 제작을 했고요.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6년 전이었죠. 그 이제 멸종위기 동물들을 그러니까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코끼리가 멸종위기인데 20년 후에 멸종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5년 전이었으니까 15년 후면은 멸종위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은 아프리카 코끼리가 사람 때문에 멸종위기인데 또 사람에게 그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오토마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걸어가서 꽃을 들어서 그 이제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하는 메시지를 오토마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는 그 운동 하나하나 그 선수들의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 파악해가지고요. 그 종목별로요? 네. 그리고 10개의 종목을 제작을 했고요. 그 하나하나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반영을 한 거죠. 그 움직임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직접 보니까 오토마타의 매력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신 분야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더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그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그 IT 쪽하고 융합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 오토마타는 여러 분야 쪽으로 사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광고 쪽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그렇지만 그 IT 쪽에서는 어떤 그 분야 쪽으로 가능하냐면 이제 그 이게 오토마타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같이 융합해서 제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마타의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강점이 만나서 융합돼서 그 더 좋은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융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IT 쪽과 융합한다는 부분은 뭐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코딩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인베디드 부분에서 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선으로 이제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사실 하나쯤은 구매하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하나 구매해서 책상에 좀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는 우주 대초에 대폭발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입자입니다. 즉 이 입자로 인해 온 우주에 질량이 있는 물질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인데요. 1964년 영국의 물리학자 피터 힉스가 그 존재를 주장하고 2012년에 이르러서야 힉스 입자의 흔적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세르는 현재 힉스 입자의 성질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새해에도 현대 물리학의 난제를 풀 기념비적인 순간이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